선수들을 소개합니다. 아,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네, 아유 고맙습니다. 할 말은 하는 여의도 마이너리그입니다. 진수희 전 의원,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고요. 김진애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도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렇죠. 여의도 마이너리그 새로운 mem버 두 분이 오셨는데요. 기존 멤버보다 중량감이 확 올라갔어요. 와. 네, 더 라이브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정봉주 의원님 땜빵인 거 알고요. 잘 데이터요? 알고요. 네. 대타 하다가 그러다가 장타 칠 수 있습니다. 아, 잠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홈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관 하셨 무려 장관 출신. 제48대 보건복지부 장관. 아, 당시 MB 정부 때 장관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요새 윤석열 정부에서 MB맨들 네. 엄청나게 등용을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혹시 전화 안 받으시고?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네요. 휴대폰도 계속 손에. 내심 기다리시나 보군요. 네. 예. 전화 좀 시간 하시죠.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예, 예. 네, 계속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배 고픈 거보다 더 힘든 게 배 아픈 건데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왜 약 올리고 그러세요? 네. 오늘 같은 저도 편이에요. 동병상련이라. 예, 알겠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두고 평가가 분분합니다. 누군가는 이 과거사 부분이 빠졌다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미래지향적인 축사였다면서 긍정적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공산 전체주의 관련된 부분은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점점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수사 결과로 밝혀지고 있듯이 불과 작년에 서울 시내 집회에서 이루어진 집회 구호마저 북한의 지령대로 이루어졌던 게 드러난 게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맞서 싸우는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연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 관련된 부분은 이게 광복절 경축사라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게 좀 특이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내일 모레 있을 한미일 정상회담과 연속 성상에서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산 전체주의 세력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이제 민주노총 말씀하셨잖아요. 그 간부 제가 알기로는 4명 지금 재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처벌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다면. 근데 이렇게 광복절 축사에서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를 정말 위협하는 세력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 아니 그 4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더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럼요. 그 4명이 전부가 아니고 사실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게 있고, 평소에야 뭐 큰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더라도 네. 대치 국면이 점점 현실화되고 상황이 급격하게 돌면 하면 원래 내부의 적이 무서운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침소봉대도 너무 침소봉대라고 생각하는 게, 설사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또 북한 체제를 추종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 한들 그게 현존하는 위협이냐,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경계심을 표해야 될 만큼 저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김용남 의원이 예를 든 민주노총 간부 일부가 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것도 민주노총 전체로 봤을 때는 아주 부분적인 일탈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지금 세계 10위권 국력을 가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8.15 경축사라는 거는 대통령의 연중 메시지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남북관계, 경제, 민생, 미래에 대한 어떤 국정 비전, 이런 거를 대체로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경축사에서 말해왔는데, 저는 어제 경축사에
과거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역대 그 어느 경축사보다도 과거 지향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걸 들으면서 이게 마치 무슨 70년대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긴급조치 선포문 같은 거를 그 연상케 하는 그런 기시감이 들었어요. 전두환 노태우 시대에도 저런 식의 경축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 체계,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정말 네.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산 전화를 기다리는 진수희 전 의원님. 아, 굉장히 궁금합니다, 평가가. 지금 박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청와대나 대통령을 모시는 그 참모들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는 메시지가 광복절 그건 경축사예요. 몇 달 동안 그 컨셉 잡고 회의하고 브레인스토밍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서 신경 쓰는 메시지인데 저도 어제 경축사를 들으면서 조금 당황했던 게 제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내용들이랑 좀 달랐어요. 통상 이 광복절이 담고 있는 그 역사적인 의미 때문에 이제 과거사라든지 역사 인식에 대한 거를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 국정 운영 방향이나 목표, 비전 이런 거를 천명을 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담는 통상 이제 그런 경축사를 쭉 보아오다가 어제 내용은 저도 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어서 당황이라는 것이 네. 뭔가 좀 특이한 건지 아니면 부적절한 건지 거기에 따라서 전화가 오고 안 오고 결론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 분명히 입장을 이해하시고 우리 밝히셔야죠. 김진애 의원님한테 좀 전화의 일반의 가능성을 남겨두는. 아니 저는 이제 어저께 오늘을 통해서 지금 앞에서 보여주신 거를 지금 뭐 수십 번 듣지 않습니까? 네. 수십 번 들을 때마다 정말 민망합니다.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요. 일단은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고요. 광복절의 언어가 아니고요. 대통령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거르지 못하는 지금 윤석열 정권의 시스템이 굉장히 망가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4월 뒤에 저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미리 좀 깔아놓는 그런 자락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은 이제 감안을 하고 들으려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안을 하고 들으려고 하지만 솔직히 70년 전에 메카시 광풍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얼마 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나와가지고 공산주의의 기관지냐, 공산당의 기관지 이런 얘기 하더니 네. 갑자기 대통령의 입에서 공산, 왜 또 하필이면 또 공산 전체주의입니까? 제가 그 용어도 찾아봤어요. 공산 전체주의가 뭔가 해가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왜 공산이라는 말이 나오냐? 이거는 메카시 광풍으로. 그러니까 체제에서는 우리가 이미 이기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공산당을 아니 왜 대통령이 저러시는 거야? 이런 의문부터 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심각하게 국민에게 마이너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마이너스,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에도 마이너스, 특히 국민의힘 당의 마이너스. 이렇게 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했을 때 했던 연설문을 들었을 때 제가 느꼈던 당혹감과 비슷하게 비통함을 느끼신 것 같이 말씀을 하세요. 네. 같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다릅니다. 다른 당혹감이고요. 예. 네. 여기까지 하시죠, 뭐 이제. 알겠습니다. 뭐 긴급 조치에 메카시 광풍까지 나오는 그거는 오랜만에 뭐 나오셔서 진행까지. 그러면 너무 멀리 뭐 가신 것 댓글에도 같아요. 이런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일본 총리는 지금 야스쿠니 신사 곡물 복납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은 3.1절 그리고 광복절에도 일본을 이제 파트너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사 얘기가 없었어요. 네, 이것은 예.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철학인지. 지금 국제 정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신냉전 시대 개막이라고 일컬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돼야 되는 것은 현실적이거든요. 네. 특히 미국의 요구도 그렇고 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라도 멀어졌던 한일 간의 관계를 가깝게 땡겨오고 또 협력을 강화해야만 북중러와 한미일 대결 구도 속에 이제 우리의 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
현실적인 고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일본을 당겨오는 속도와 일본이 우리와 가까워지는 속도가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속도에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길이는 똑같이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그걸 담대한 구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일본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계시니까 네. 이 일본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라든지 태도라든지 이거는 우리가 짧게 보지를 말고요. 네. 임기 전체를 두고 대일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봐가면서 평가를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화벨 울리는 소리가 막 들리네요. 아니, 저는 이런 대화의 주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여권의 패널들은 다 얘기합니다. 지켜봐 주시지. 지켜봐라. 길게 보십시다. 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미래지향적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우리나라 역사상. 네.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좀 같이 하자라고 하는 국민의 상당 부분의 컨센서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일본 친화적이다.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있거든요. 당장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것도 있고 네. 당장 동해를 지금 미국에서는 요번에 네, 일본에 해라고 예,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식화했죠. 예. 그거를 바로잡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과연 국익을 대변을 하면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의 그릇이 되는 것이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은 당연히 있는 거죠. 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파트너 이 얘기만 하시는데 네. 정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유실까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대목들이 많아요.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일본에서 나오는 백서에 보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명시했듯이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가야 되는 건 맞지만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나가야지 과거를 그냥 묻어버리고 네. 과거를 없던 일로 해버리고 미래로 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한일 관계를 전향적으로 가져나갔다는 것과 한일 관계 원칙을 지킨다는 건 다른 문제인데 그 문제가 너무 이 정부 들어서는 흐지부지하게 아주 말씀 많이 간단하게. 하셨는데 아니, 많이 했지만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지적을 네, 네. 했으면 좋겠는 게요. 캠프 데이비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 열립니다. 이게 한미일 군사동맹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거 대통령의 혼자 결정이 아니거든요. 이건 국회에도 얘기하고 이걸 어느 정도의 속도와 어느 정도의 방향을 가지고 가느냐. 그리고 그게 8.15의 경축사에서 어느 정도 비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폭탄 선언하고 가서 도대체 내일 모레는 또 무슨 폭탄이 터질까 이런 공포를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도 네.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그 일본과 관련해서는 과거는 가슴에 담고 머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가슴과 머리는 같이 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는 그 말씀은 동의하기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내용을 한번 지켜보시죠. 이동관 후보자가 연일 자료 제출 거부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은커녕 소명을 위한 자료 요청 요구조차 사생활을 핑계로 모두 거부하고 있다. 현재 검증해야 할 후보자의 의혹은 산더미다. 장남의 하나구 학폭 개체 무마, 증여세 탈루 의혹, 의혹, 사생활 보호가 그토록 중요하다면 공직에 오를 욕심을 당장 내려놔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관련 자료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에서 요청하고 있는 자료 목록을 보면 장남 학폭 무마 의혹, 또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고요.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장 전입 의혹, 건강보험 재정 부당 이용 의혹들까지 있는데 마침 잘 됐습니다. 유일한 또 장관 출신 우리 진수희 의원님 나와 계시니까 인사청문회를 네. 경험했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것. 네. 이거 어떻게 좀 청문회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니 많이는 아니고 한번 해보셨잖아요. 제가 네. 예, 대상자는 딱 한 번. 예, 예. 예. 못 모르고 평생에 한 번은 할 일이지 두 번 할 일은 아닌 것 너무 같다는 힘들구나. 생각을 네. 했는데
아마 이 이동관 후보자가 이런 자료를 안 내고 있는 거는 약간 청문회 전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료를 먼저 내면 그 의원들이 그 자료를 보고 또 기사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언론에서 사전 청문회 방식으로 막 와글와글 청문회 전에요?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그 더 힘들어지니까 그 자료를 안 내거나 당일 그냥 해명하고 지나가겠다 뭐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사생활 핑계를 대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도덕성 검증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정책 검증도 하지만 도덕성 검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료들인데 이걸 사생활을 핑계로 안 낸다는 거는 적절치 제가 못하다. 적절치 못하고요. 네. 제 경우는 어땠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 중고등학교 성적표를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다른 자료는 다 냈는데 네. 그것만은 제 도덕성하고 그거하고는 관련이 무관하다고 없어 생각했기 보이는데. 때문에 제가 그 자녀였어도 그거는 좀 아니에요. 그거는 안 냈어요. 예, 그러니까 네, 네. 이거는 이동관 후보가 잘못하는 거고요. 아, 자료는 내고 절차대로 청문을 네. 받아야죠. 아, 제가 여기서 네. 진수 의원을 보면서 네. 우리가 정말 적절하고 합당한 공인의 공직자 후보의 모습을 봅니다. 당연히 그렇죠. 저는 그때 장관 하실 때도 봤고 의원 하시면서도 그것도 보고 그랬는데 네. 그냥 공직자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을 갖추고 계신 분이 진수희 전 장관님이세요. 왜냐면 저도 비판할 거 왜 그러세요? 많지만 이제 전화만 오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칭찬이 들어가면 전화하는 줄 그런 모르겠어요. 태도를, 저런 태도를 가지면 이번 정권에서는 절대로 전화 안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이 최근에 이른바 무능함과 또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말 절절하게 느끼셨습니다. 여러 가지 참사 부분에 있어서의 무능함, 잼버리의 무능함. 또 하나가 무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 지른단 말이죠. 무대뽀 뭐 정말 무대뽀로 막 지르는 이 무도함인데 방송 저는 바로 막무가내 정도로 가겠습니다. 네. 이동관 후보가 그런 무도함을 대표하는 후보자라고 보고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런 작전으로 계속 나가는 거로 봅니다. 네,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발언부터 출발해서 네. YTN 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3억 뭐 예, 이런 예, 것까지 예. 해서 나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뭐 리틀 윤석열이야? 이럴 수도 있겠고. 네. 근데 제가 이제 몰라서 그러는데요. 네. 이렇게 자료 제출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뭐 성실하게 해야죠. 근데 우리가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한 지가 20여 년 정도 됐는데 네. 처음에는 훨씬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게 잘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료 제출 문제로 가장 크게 문제됐던 게 지난 정부에서는 박영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자 중소벤처기업 청문회 장관, 때 네. 제일 문제가 많이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도 자료 제출 왜 안 하냐. 그거로 그냥 파행 비슷하게 갔거든요. 네. 그리고 네. 와중에 뭐 또 후보자가 야당 위원을 상대로 뭐 이런저런 오히려 가불이 바뀐 듯한 알겠습니다. 뭐 그런 네. 태도도 이게 많이 보였고.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한마디만 네. 갈수록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저런 게 안 좋은 선례가 돼가지고 정권이 바뀌면 똑같이 따라해요. 그러니까 갈수록 국회의 권한이나 국회의 권능은 무력화되는 거예요. 네. 저도 19대 국회 때 총리 인사청문위원도 해보고 인사청문을 여러 번 해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네. 저렇게까지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모든 검증을 회피하거나 자료 제출을 안 하거나 그럼으로써 청문회를 파행시키는 일은 진짜 없었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이게 갈수록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걱정스러워요.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청문위원 해보셨을 테니까요. 네. 이동관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내가 간다면 이 질문을 내가 꼭 하겠다. 과방위 회의장이에요. 의원님 진짜 궁금합니다. 뭐 묻고 싶으십니까?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갑니다. 네. 제가 만약 청문위원이라면 네. 아들 학폭 문제로 왜 담임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아니고 네. 이사장한테 전화하셨어요? 그거 묻겠어요. 그거는 얼추 좀 윤곽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본인 입장은 어느 정도는 알겠습니다만 네. 그 답변을 듣고 다시 한번 뭐 추궁을 하거나 질문할 그러니까 그 수 부분이 있겠죠.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네. 착한 질문이네요. 착한 질문인가요? 이동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한 약간 뼈 아플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 왼손으로 약속 방어할 수 있는 배려인가요? 그래요? 질문이고 약속 배려. 이동관 후보자가 한때 야인으로 지낼 때 그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논객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였어요.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를 평가하면서 말 바꾸기를 밥 먹듯이 한다. 거짓말쟁이. 패거리의 수장 같은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때 생각이 지금도 유효한지 당시에는 왜 그렇게 발언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거기다 한마디 더 붙이면은 너무 아픈데요. 그렇게 비판하면서 잘 배우셨습니까? 잘 배우신 겁니까? 꼭 그대로 하는 겁니까? 똑같이 윤석열 후보도 당시에 검찰총장 시절에 재산 형성에 대해서 자료를 안 냈거든요. 그것 때문에 파행을 만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질문으로 이동관 후보를 쓰러뜨린다 이런 생각 같은 거는 가지지 마십시오. 아, 네. 그런 거 절대로 안 되고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의혹과 자격이 없다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저는 이번에는 부디 야권에서는 청문위원들이 팀워크로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뭘 하나로 뭐 무너뜨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이 공직 후보로서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국민한테 각인시키는 그러면은 저렇게 무도하고 뻔뻔하고 뺀질뺀질하게 대답하는 게 이제 국민들 앞에 다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만들어내시는 거를 야권 청문위원들은 작전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네. 팀워크 꼭 하십시오. 팀워크로 해라. 근데 저는 질문하고 싶은 거는 없고요.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있어요. 네, 왜냐면 네. 어차피 임명하실 거 아니겠어요? 청문 결과 상관없이. 요식행위입니까 그러면? 끊어졌어요, 전화. 아니, 어차피 저는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제 지난 정권에서 방송 포함한 언론이 굉장히 편파적이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그럼 이제 그걸 바로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정상화시키겠다는 건데 정말 바로만 잡아 주셔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만 하셔라. 그거를 완전히 반대편으로 또다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일은 정말 하지 말아달라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저렇게 싶어요. 착하셔야 저렇게 착해가지고 어디 그러겠어. 시소 게임에서 시소에 앉았는데 이번에는 앉아서 완전히 깔아 뭉개겠죠. 아니 그럼 계속 악순환일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이동관 기울어지는 후보자인데. 운동장을 저게 하는 게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겠다는데. 아니, 오늘 확실한 건 진수희 전 의원에게는 010도 안 눌릴 것 같아요. 2주간의 국회 휴직기가 끝나고 오늘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잼버리 사태를 다루는 행안위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현장 상황 보고 오시죠. 무엇이 두려워서 도망가십니까, 간사님? 제 얘기 좀 듣고 가세요. 합의되지 않은 이런 일방적인 회의 진행은 멈춰 주십시오. 합의했잖아요. 조용히 해 주십시오. 김관영 전북지사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전체 회의가 열리는 이 자리에서 잼버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충북지사의 출석은 강하게 요구하시면서 충북지사는 왜 안 됐어요? 왜 막았습니까? 왜 충북도지사 출석을 막았어요? 충북지사의 출석도 동의를 했습니다. 언제 동의하셨어요? 무엇이 두려워서 도망가십니까, 간사님? 제 얘기 좀 듣고 가세요. 이 회의의 진행보다는 오로지 파행의 목적이 있었다는 걸 느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회 파행을 두고 또 서로 내탓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충북지사 부르기로 서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약속을 깨느냐. 국민의힘은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전북지사를 불러라. 왜 안 부르냐. 안 불러서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관영으로 그 김영환 물타기를 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타기로 보십니까? 게다가 여당 의원들이 아무도 안 나오고 간사만 나와가지고 도장 찍고 나간 거 아니에요. 애초부터 계획된 파행이었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여당이 국회를 이렇게 운영해도 되나 싶어요. 원래 파행은 야당이 시키는 거지 여당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근데 국회에서 아무리 지금 여당이 소수당이라지만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데 국정운영 책임을 진 여당 쪽에서 국회 운영을 저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당이 잘못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이번 그 새만금 잼버리의 가장 큰 잘못된 결정은 2017년 8월에 대회 유치가 확정된 이후에 2018년도에 이미 오래전에 매립이 끝난 곳도 많이 있는데
새로 매립을 한 곳에서 잼버리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게 가장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소 선정. 예. 그러니까 지금 김관영 전북 도지사가 현역 도지사인 건 맞습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2018년도에 결정에 참가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로 파행 원인을 살펴보려면 아니 여당의 국회 그때를 파행 얘기하라니까 왜 잼버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계속 이런 식으로 또 이 파행을 시키고 있어 방송을.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상임위 파행돼서 오늘 우리가 잘해보자고 불렀는데. 마이너리그 팩트 체크는 하셔야 되는 게 팩트 체크요, 네. 그거는요 6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잼버리에서 원하는 건 200만 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한 겁니다. 자꾸 다른 거 가지고 그렇게 파행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는 이건 이렇습니다. 오늘 새만금에 있는 건 땅밖에 없어요. 거기.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용지도 다 다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행안위 말이죠. 파행. 예. 오늘 행안위 파행뿐만 아니라 국방위는 더 크게 파행을 해서 아예 아무도 안 들어왔으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4대강 사업 MB 정부할 때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때 맨날 4대강 사업만 피해 다니면 여당이 파행시켰거든요. 안 열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면은 딱 파행을 시켜버리는. 저는 이거는 행정부도 무책임스럽지만 거기에 따라다니는 국힘, 네. 국힘 내년에 총선 어떻게 치르시려고 그럽니까? 국힘이라도 좀 제대로 바르게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여주셔야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는 국힘 걱정하기 전에 민주당 걱정도 많이 하셔야 돼요. 무좀 많이 하고요. 재밌네요. 걱정이 지는 정말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재밌습니다. 오늘 이제 파행 사태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그 파행은요, 행안위가 열리면 그 순서가 좀 달라지더라도 김관영 지사도 나와야 되고 김영환 지사도 나와야 되고 다 오송 참사 잼버리 다 따져야 돼요. 행안위에서 따져야 되는데 언제 나와도 나올 걸 김관영 지사가 왜 안 나왔으면 민주당은 또 왜 못 나오게 합니까? 오늘 원래 오송 참사 현안지였습니다. 아니 원래나 마나 그 두 가지 다 그런 게 두 가지 어딨어요 다 해야 국회에서. 되잖아요. 내일 하면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의원님. 그렇게 파행을 한다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착하다고 하시더니. 저는 왜냐하면 제가 저 자리에 없는 유엔 위원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제가 저 자리에 있으면 분명히 쓰러졌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국민들 국회가 예. 정쟁하는 자리인 거는 맞아요. 네, 네. 얼마나 정치 경쟁하는 쓰러지겠습니까? 정쟁하는 장소인 거는 맞는데 네. 정쟁을 하더라도 조금 수준을 높여서 좀 알겠습니다. 했으면 좋겠네요. 네. 분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아유, 다행히 우리 더라이브는 파행 없이 잘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개인적으로는 참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함께 해주신 네 분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